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어깨 관절은 신체 부위 중에 움직임이 상당히 많은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동작과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어깨 질환이 발생하기 참 쉬운데요. 최근에는 운동과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소망정형외과 한창환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쑤시고 저리는 어깨 통증, 방치하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네. 어깨 통증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먼저 어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네. 또 그 역할이 뭔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깨는 그 상완골의 머리 부분하고 견갑골의 관절과 순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인데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투수가 공을 던진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이두박근하고요. 네. 어깨 관절을 돌릴 때 사용하는 회전근이 있습니다. 이 어깨 관절은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공을 던진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관절이고 새에서는 잘 알다시피 날개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네. 중년층에서 어깨 통증이 많이 발생했다면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가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류현진 선수처럼 이제 뭐 공을 던지다가 이두박근이 상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과격하게 운동을 하면서 뭐 스키나 이렇게 과격하게 넘어지면서 회전근개 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깨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어깨가 굳어가는 동결견, 네.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동결관절이 제일 많겠습니다. 방금 동결견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우리가 흔히 그걸 또 오십견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것의 원인은 뭔가요? 이렇게 어깨가 굳어가는 원인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이제 뭐 수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다친다든지 하면서 어깨가 굳어가는 2차성 동결견이 있나 하면은 원인을 알 수 없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깨가 굳어갑니다. 어깨가 굳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이제 통증 때문에 환자분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통증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의학적으로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물질이 발현하면서 또 어깨가 굳어갈 때 섬유화가 되면서 이 동결견이 발생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관절경 수술을 하면서 조그마한 샘플을 구해가지고 혈관 내피세포 인자라는 것을 염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고 저희가 외국 저널에 저널 오브 숄더 앤드 엘보 서저리라는 좋은 논문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고 아직도 의사들이 연구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네. 연구를 하셨네요. 네. 동결견은 그럼 어떻게 진단하고 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나요? 네,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아마 전체 인구의 10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동결견을 앓고 있고요.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 100명 중에서 한 25명 정도가 이제 어깨가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한 40대에서 70대에서 일어나는데요. 여자들은 한 52세 평균, 남자들은 한 55세에서 이제 동결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어깨 질환이 있으면 네. 통증 때문에 아무래도 잠자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네. 동결견의 진행에 따라서 네. 통증의 강도도 다른가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동결견은 이제 제일 처음에 아픈 동통기라고 하죠. 그다음에 어깨가 이제 굳어가는 동결기. 이가 또 이제 다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해리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갑자기 갈 때 갑자기 이제 추운 게 오면은
갑자기 춤을 느끼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도 이 동결견도 어깨가 이제 통증이 일어나는 동결일 때 굉장히 통증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보통 그것은 짧게는 2달, 길게는 한 9개월 정도 기간이 되는데요. 이 동통기 동안에 통증이 심해서 이게 밤에 아픈 어깨 쪽으로 잠을 자기가 좀 힘들고 네. 또 이렇게 어깨를 좀 의학적으로 내회전이 된 상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다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깨가 굳어가는 동결기는 학자마다 다른데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12개월 동안 지속되고요. 이때는 이제 어깨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지를 잘 못합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모두 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2년에서 4년 이내에 대부분 통증도 좋아지고 운동 범위도 정상 범위가 회복되는 해리기를 가게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동결견이 있는지를 보려면 네, 네. 어떤 검사를 하면 되나요? 아까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예. 예, 동결견은 당뇨병 환자 한 100명 중에서 25분 정도가 이제 동결견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동결견이 오면은 우선 당뇨병이 있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또 요새는 이 갑상선 질환도 이 동결견에 관계된다는 그런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과적인 질환인 당뇨병이 있는지,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옛날에 다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대부분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예. 예, 단순 엑스레이 상에서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 현상도 있습니다. 또 이제 너무 아픈 경우에는 이제 MRI를 찍어보잖아요. MRI를 찍어보면은 그 관절막이 한 4mm 이상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런 MRI를 하면은 동결견뿐만 아니라 네.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두박근 파열 같은 것도 같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같이 이제 MRI 보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동결견은 대부분 2년 이내에 해리기를 통해서 낫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약물요법도 해보고 병원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하잖아요. 물리치료도 해보고 아무래도 어깨가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올리는 운동,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 그다음에 목욕탕에서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네. 조금 이렇게 관절 운동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또 비수술적인 요법으로서 요새 충격파라고 있습니다. 최충격파를 주로서 혈류 공급을 시키고 신진대사를 시키고 또 통증 완화를 시키는 그런 충격파 치료도 있습니다. 네. 만약 이런 방식에도 네. 호전이 안 된다면 네. 수술을 고려해야 하나요? 대부분 동결견은 2년 이내에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통증도 완화되고 운동 범위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6년 또는 10년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운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아서 자신감도 없고 또 밤에 통증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취하에 이 동결견을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간단하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네. 단순하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풀어버린 경우에는 이렇게 골절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때 내시경을 보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보고 또 굳어있는 관절막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잘 박리를 하고 또 이때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은 같이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을 해주면은 환자에게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너무 통증이 오래되고 너무 많이 굳어있는 경우에는 마취하에 관절을 풀어주고 또 관절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병변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런 네. 수술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네.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다시 이제 동결견이 굳어있던 것을 수술을 해가지고 다 풀어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굳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요새는 그 CPM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환자가 몸에 그냥 가만히 두면은 기계가 알아서 위로 올리고 그런가요? 또 옆으로 올려줘가지고 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얻게끔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은 수술 후에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통증 완화 효과도 있지만은 굳어있던 내 어깨가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또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운동으로서 이렇게 추를 이용해서 뺑뺑 돌려주면서 굳어졌던 어깨를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리면서
어깨를 이렇게 거상시켜주는 그런 재활 치료도 있고요. 네. 또한 그 추 운동으로서 아픈 쪽을 안 아픈 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어깨 관절에 굳어 있는 것을 풀어주고 또 자신감 있는 어깨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주는 노력이 네. 필요하네요. 네. 대부분 어깨 관절 통증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데요. 요새는 스포츠가 많으니까 뭐 류현진 선수처럼 네. 그 이두박근 파열도 있고 회전근개 파열도 있지만 어깨 관절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그 우리가 알기는 동결견이라고 알고 있는 유착성 견 관절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2년 이내에 이제 회복이 되지만은 네. 회복되는 동안에 물리치료도 해보고 적극적인 그 보존적인 요법을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굳어가는 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손상된 부위를 유착된 부위를 정확하게 박리를 해주고 또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같이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주면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세균 번식이 왕성하고 심한 더위와 습기까지 더해져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여름철 아토피 피부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할수록 신경 써야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인의 체질에 맞는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여름철 아토피 피부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여름철 아토피인데요. 보통은 건조해지는 가을이나 겨울, 이때 아토피가 심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름엔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은 가을이나 겨울에 비해서 그리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안정시에 느끼게 되는 가려움증은 가을, 겨울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가려움증은 여름도 만만치 않게 심합니다. 그 이유는 가만히 있어도 높은 온도에 의해서 땀이 많이 흐르게 되고 그러한 땀의 배출이 피부를 자극하게 돼서 가려움증이 더욱 증폭되는데요. 따라서 여름철에는 이러한 그 현상 때문에 아토피의 병소 부위가 네. 짓물러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땀의 조절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네. 땀의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체의 생명 현상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체온을 조절해주고 또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해주고요.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 호흡 그리고 피부 대사의 각종 과정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땀 배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 이 땀의 배출이 있을 때 피부가 가렵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 땀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다소 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는 되지 않고 적절하게 땀을 배출할 때는 배출을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아토피 환자라고 하면 매일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왕성하게 배출시켜주는 것이 결국 피부 세포의 재생에 도움이 되고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아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인처럼 운동을 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신욕이나 목욕을 통해서 따뜻한 물에서 이러한 자연스럽게 땀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목욕을 하는 동안 어떤 각종 놀이 기구를 통해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땀을 배출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일정량의 땀을 배출을 시켜주게 되면 땀이 흐르는 바로 그 순간에는 조금 가려움이 증폭될 수는 있지만 목욕이나 샤워를 다 하고 안정시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쾌적한 상태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름에는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있다가 뭐 샤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샤워가 굉장히 잦은데, 이럴 때 바디 클렌저랑 또 그 바디 워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목욕한 다음에 보습제라든지 또 각종 그 샤워할 때 쓰는 이 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저는 그 지나친 세제의 사용이나 또 지나친 보습제의 피부 도포는 해가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그 제품들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화학 약품들이 몸에 각종 알러지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누는 가급적 순한 유화용 비누로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소아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욕 이후에 전신을 어떤 그 오일이라든지 네. 크림으로 도포하는 것도 결국 피부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이제 또 먹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피부에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야채와 과일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특히 제철 과일, 즉 해당하는 계절에 생산되는 각종 우리 식용 작물이나 과일 속에는 우리 인체가 그 시기에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고 또 직접적으로 피부에 구성 성분이 된다든지 또는 피부의 세포에 재생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는 이러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질문 하나가 몸에 기운이 없기 때문에 예. 각종 보양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보양식의 섭취를 전부 금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상 그 아토피 환자라 하더라도 영양을 충분하고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것은 필수적인데요. 역시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가끔씩 그 보양식을 섭취하되 다만 그 동물성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든지 또는 열량 자체가 너무 높은 그러한 음식들은 피하시고 적절한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차원에서 보양식도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토피 환자는 성인이나 소아할 것 없이 많이들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이 가려움증이 밤에 특히 심해져서 잠도 못 이루시잖아요. 좀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아나 성인 할 것 없이 아토피 환자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잠깐 동안의 이 가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소 스테로이드제의 사용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심한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피부는 만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러한 가려움증은 우리가 활동하는 낮 시간보다는 주로 밤에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근본 치료를 시작하시라는 것인데요. 네. 이 대증적인 일반 치료로 아토피는 완화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를 계획하고 자신의 생활 습관부터 모든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려움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우선 낮 시간 동안에 섭취하는 음식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낮에 섭취하는 음식들이 이 고지방 음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이 되다 보면 이 밤에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이러한 그 음식들로 인해서 위장의 운동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숙면이 방해가 되고 우리가 숙면이 방해가 된 상태에서는 가려움증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또 이러한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열량이 또 밤에도 그대로 그 체온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열 에너지가 피부의 염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가려움증이 증폭됩니다. 따라서 음식 중에 치즈라든지 유제품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나 또는 동물성 지방이 과도하게 함유된 그런 음식들을 낮 시간 동안에 과식하거나 또는 잠들기 전에 많이 섭취하는 그런 습관은 숙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을 훨씬 더 크게 증폭하게 해서 아토피 환자를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만성 피부 질환은 아토피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합니다.
매우 심한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또 건성과 같은 질환들을 점점 만성으로 변해가게 되는데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그 질환의 증상들이 처음에 국소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소적 질환이 아니라 전신의 질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의 좌측을 좀 보시면요. 이 환자의 그 상체의 피부 상태인데 아토피 환자입니다.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인데 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역시 팔이나 목과 같은 국소 부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치료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만성으로 바뀌고 이렇게 전신에 심한 그런 그 아토피로 발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네.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렇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소에 나타난 이러한 그 아토피 증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신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깊은 그런 근본적인 치료 과정을 시작하였다면 이렇게 심한 아토피로 발전되면서 그리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토피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신의 면역 체계에 이상을 동반하고 있는 보다 더 깊은 질환이라고 인식하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여름철 아토피 피부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흔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적당한 휴식이나 운동, 또 여행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손쉽게 실행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색깔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파란색과 녹색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요. 빨간색은 우울감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보라색은 불면증 개선에, 노란색은 소화기관을 활성화시켜서 변비 치료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컬러를 곁에 두고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생활 속에 있는 색깔을 잘 이용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